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94쪽인 것 같아요. 목광이가 걸렸는데 잘 안 나네요. 네. 원래는 목소리 좋은데. 194쪽 맞죠? 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시 확인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부기등기 했는데,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또는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부기등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가불병만 그릴 줄 아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주등기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에서부터 첫 번째 도출이 돼요. 따라서 주등기가 될 겁니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겠습니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가 전세권, 두 번째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가 되겠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원칙은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하천은 구규제가 폐지가 됐어요. 구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원칙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되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네 가지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정착성, 두 번째 외계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외우셔갖고 얘를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 가지를 외우지 않으시면 얘를 골라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관한 표를 책에서 보여드렸죠. 첫 번째,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그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등기, 용익채권 등기인 임차권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두 번째,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지분에 대해서. 그건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지분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을 지난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보셨어요.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은 등기는 첫 번째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세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됐고, 네 번째, 또 다른 공시 방법인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네, 그것이 네 가지가 보통 이론상 인정되는 근거예요. 첫 번째, 공동신청. 두 번째, 국가공무원인 등기관이 해줬다는 거. 세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다 통과했다는 거. 네 번째, 보다 완전하지 못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공시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본질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본질이 뭡니까? 법률상 추정력으로 본다고 그랬죠. 네, 사실상의 추정력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범위, 물적 범위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네, 등기권리, 적법 추정, 등기원인, 적법추정, 등기절차, 적법추정. 그렇죠. 그 세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 나눠서 판단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194쪽을 좀 보겠습니다. 등기 유효권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등기의 유효권. 첫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민법이 정하는 요건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에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교재 194쪽을 보시면 거기에
실행된 등기와 실제 관계의 일치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기 동글뱅이 2번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글뱅이 2번 별표 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요건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이 등록되고 공시가 될 겁니다. 요건 표제부가 될 테고 요건 갑부가 될 테고 요건 을구가 될 겁니다.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건물일 때는 뭐가 있죠? 소재, 그 다음에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일 때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될 겁니다. 이건 부동산 자체가 되겠죠. 이건 부동산 자체가 되니까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부동산 표시사항으로서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사항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소 잘못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재와 지번만큼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재와 지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다면 이것이 용도가 전인데 여기 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표제부는 이 부동산에 대한 표제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것만 정확하게 기록이 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거 가지고 요것이 정확하다면 요 표제부도 저 부동산에 관한 표제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목만큼은 정확하게 표제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목 면적이 다소 잘못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그 표제부는 저 토지에 관한 표제부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소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것 가지고 저 건물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된다면 이것이 잘못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표제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선례에 나온 내용이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첫째 줄부터 보죠.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여기서 이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함이 원칙인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부동산 기록상 표시의 기록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물의 경우에는 뭐가 주가 된다는 겁니까? 종류, 구조, 면적이. 맞습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뭐가 주가 된다는 겁니까? 소재, 지번이. 네, 그 문구를 좀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요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동일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소재, 지번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은 소재, 지번이 기준이 돼요. 따라서 토지만큼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토지만큼은 소재, 지번은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돼요. 건물에 있어서도 소재, 지번이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소재, 지번이 동일성 판단의 원칙이니까 원칙은 소재, 지번을 기준으로 하니까 원칙은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동일 대지 위에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여 소재, 지번이 설령 다를지라도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동일 대지 위에 다른 건물이 있는지 여부, 기타 등등을 종합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출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거기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동글뱅이 1번 등기와 실제 관계에 있어 그 변동 또는 가정이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불러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요 을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되겠죠.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을 테고 2번 소유권 이전 을 등기가 될 텐데요. 이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을 기록합니다. 등기 원인을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원칙은 뭐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증여. 맞습니까? 그런데 증여로 기록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매매로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는 증여인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 원인은 다른 것이 기록이 되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등기는 간화를 위반한 등기일까요? 그런 내용 없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이건 부동산이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그러면 실체관계와 그렇다면 이때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테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명인 을의 입장에서는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 취득할 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9조 제1호 위반, 2호 위반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호 위반 뭐죠? 간화를 위반한 경우. 2호 위반 뭐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말소. 맞습니까? 3호부터 11호까지 해당이 될 때는 그때는 뭐였습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고. 맞죠?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에요.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고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중간생략 등기 했습니까? 네? 안 했어요? 오늘 한다고 했나요? 네. 뭐 민법 시간에 다 하셨을 테니까 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을은 1년 후에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변동되는 과정은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변동이 됐죠. 따라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등기부는 권리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된다면 이 등기는 정확하게 권리 변동 과정을 공시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중간자의 명의를 생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이 되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이게 정상적인 등기인데 등기는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병으로 곧장 등기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한가? 이게 그 유명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라고 불러요. 중간생략 등기는 테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쟁점이. 첫 번째,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 두 번째,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 세 번째,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대금의 인상이 있을 때 이때 중간생략 등기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요겁니다.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 요거는 유효합니까? 먼저 형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개정된 것 같은데 여하간 예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형벌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민법적으로는 민사법은 민법과 등기법을 민사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첫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관할 위반은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위반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때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병은 을로부터 취득하건 갑으로부터 취득하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됐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해요. 따라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렇다면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데 민사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이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민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당연히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외는 뭡니까?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이때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정보를 이때도 첨부해야 되고 이때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두 개가 첨부가 돼야 돼요. 두 장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중간생각 등기는 몇 장이 첨부됐습니까? 하나만. 두 개가 첨부가 돼야지만 유효한 등기가 되는데 하나만 첨부가 됐기 때문에 이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중간생각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대금 맞나? 맞아요? 네,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을. 이 권리는요? 을. 그 다음에 이것은 갑. 이것도 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채무는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그 다음에 이 을은 1년 후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나? 맞죠?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인가요? 병이죠, 당연히. 왜? 매매계약의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병에 대한 채권일 테고 이건요 을에 대한 청구권, 이것도 을에 대한 채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병은 요 갑에게 곧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를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로서 두 번째 쟁점이에요. 뭐 답은 이미 써드렸죠. 답은 이미 써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을에 대한 청구권이지 갑에 대한 청구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을은 갑에 대해 등기 청구권이 있고 병은 을에 대해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맞습니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요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통해서 누구 명의로 등기 명의를 돌려놓습니까? 을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에 을은 병에 대해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병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다만 예외적으로 삼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삼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청구권이 누구에 대한 청구권으로 바뀌는 겁니까? 병에 맞나? 아니죠. 이때는 삼자 간의 합의에 대해서 요 청구권 여기네요. 요 청구권이 삼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갑에 대한 청구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삼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삼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삼자 간의 합의는 일시적으로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그렇죠. 삼자 간의 합의는 갑을 병이 반드시 셋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갑과 을 합의하고 을과 병 합의하면 되죠. 네. 하지만 판례는 잘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합의를. 네.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또 더 있나? 등기법에서는 출제되는 게 이 정도예요. 민법에서 출제되는 건 좀 더 있죠. 민법에서는 이 청구권, 병에게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 양도 가능합니까? 민법에서. 네. 안 돼요. 이 채권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삼자 간의 합의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제3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됩니다. 즉 통지 갖고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네, 하셨죠? 하셨을 거예요. 이게 또 민법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오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요게. 그 다음에 무효등기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효등기의 유형.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을로부터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뭐에 의해서? 부정성에 의해서. 맞습니까? 부정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요.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부상 존재해요. 이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죠. 을은 저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 1년 후에 1년이 경과된 후에 요 갑은 을로부터 다시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또 담보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테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발생을 해야지만 저당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등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말소되지 않은 요 등기를 요쪽으로 갖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이를 무효등기의 유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무효등기의 유형.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롭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첫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닐 겁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거예요. 당연무효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부적법하게 존재했다가 이제 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무효등기 유형인데 미분에서 하셨죠? 네? 네, 하실 거예요. 이걸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형이 될 때는 순위까지도 같이 유형이 됩니다. 순위까지 같이 유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원칙은 이 무효등기 유형은 어떻다고요? 유효하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A가 전세권자로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유형을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왜냐면 전세권자가 존재한다면 이 을은 A보다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유형이 돼버리면 순위가 유형이 되니까 선순위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때는 유형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형이 허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요. 무효등기 유형은 원칙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형이 허용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정도면 요 정도까지 출제가 될 텐데요. 민법은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이때도 유형이 허용이 될까요? 다시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을은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때 이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없을 때 이때 10억 원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 소멸하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될 테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리고 이제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등기를 이용할 수가 있냐? 요때. 네?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래요? 없다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유형이 됩니다. 1의 1. 1번 저당권 2전 병 이런 식으로 유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유효하다고 전제로 깔았을 때 이런 등기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형이 가능해요. 민법에서는 이 정도까지도 출제가 될 겁니다. 민법은 수준이 좀 높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등기 유형이죠. 권리등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이 허용이 되는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건물인데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멸실이 됐다면 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멸실된 원인, 멸실된 연월일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부동산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표지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멸실등기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 그냥 남아있어요. 1년이 경과된 후에 이 토지 위에 이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짓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멸실등기를 한 다음에 보존등기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등기를 이 등기부로 유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등기로 유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표제부 등기 유용이라고 불러요. 표제부 등기 유용. 아까는 을구를 유용했죠. 을구를. 근데 이건 표제부 등기 유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유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표제부니까.
그러니까 왜 표제부니까 안 되냐고요? 사실상의 근거는 네? 권리가 아니니까. 왜 권리가 아니니까 안 되냐고요? 어쨌든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안 돼. 설명을 못 하겠어. 아니 근데 저기 표제부는 일단 며칠 일단 원래 그 상태로 다시 유용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그건 설명을 못 하겠어. 아, 네. 그 정도는 안 된다.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은 건물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똑같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똑같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될 뿐이에요.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보셨는데요. 이중 보존 등기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이중 보존 등기.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책이 없으니까. 이중 보존 등기를 보실 건데요. 이중 보존 등기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민법에서 물론 하실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여러 군데 다녀서 제가 헷갈려요. 이건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요. 등기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졌어요. 선등기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가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뭐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표제부는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가, 건물의 종류 구조가 1층, 3층.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등기부가 유효이겠습니까? 네? 후등기 기록이 유효입니까? 네, 이것이 무효. 이것이 유효가 될 겁니다. 이유는요, 여기는 분명히 1층이고 3층이죠. 따라서 이때는 이 표제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만 유효다라고 부릅니다. 아까 건물 같은 경우는 종류, 구조, 면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1층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유효, 어느 것이 무효겠습니까? 네? 이것이 유효, 이것이 무효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정확하게 실체관계를 판단해서 유효, 무효 여부를 따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거는 3층짜리 건물이고요.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권 보전 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등기부가 유효입니까? 이것이 유효입니까? 유효. 이것이 무효. 맞아요?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네? 전세권을 현재 취득했습니까? 못합니까? 무효인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죠? 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무효인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2번 전세권 설정 병 이렇게 기록이 돼야지만 이 병은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는 3층으로 되어 있을 테고 여기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을.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A.
여기는 전세권 설정 B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어느 것이 유효고 어느 것이 무효입니까? 이것이 유효, 이것이 무효. 그리고 끝나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것이 당연 무효면, 이것이 당연 무효면, 이것이 유효.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다르죠? 다른 이유는요? 네, 여기는 보존 등기 명인이 어떻습니까? 같을 때 무조건 선 등기 기록 유효, 무조건 후 등기 기록 무효.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 병이 이쪽으로 옮겨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때는 보존 등기 명인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때는 원칙이 선 등기 기록이 유효, 후 등기 기록이 무효지만 이때는 B가 여기에 옮겨질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여기 소유자가 A, A가 B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죠. 갑이 설정해 준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게 여기에 올라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B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무효일 때는 이걸 유효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이 이중 보존 등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표제부의 이중 등기와 그 다음에 갑골구의 이중 등기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중복 등기는 등기관에게 효력이 있는 등기예요. 그렇죠? 중복 등기는 등기관에게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는 거의 나올 여지가 없어요. 한번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안 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제가 불쾌해지면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네. 그 다음에 이제 202쪽을 보십니다. 202쪽. 202쪽을 보시면 등기소가 나와 있는데 등기소 예전에 했던 건데요.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는 뭐를 등기소라고 했습니까?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불렀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누굽니까? 네? 국가공무원. 얘를 등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맞죠? 등기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등기소,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렇죠? 이때 이 등기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협의의 등기소, 좁은 의미의 등기소. 이 등기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넓은 의미의 등기소, 강의의 등기소 이렇게 불렀어요. 2월 달에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또 누가 있죠? 지방법원에는 등기구, 규모가 큰 지방법원은 등기구, 좀 작은 데는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 지원이라는 법원에는 규모가 큰 데는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러한 부서에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하니까 이 지원도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등기소 안에는 셋이 있죠. 첫 번째 협의의 등기소,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강의 등기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당연직 등기관. 이 당연직 등기관은 누굽니까? 여기 등기소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계장님 이러한 양반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소장, 국장, 과장, 계장, 직위의 보직 발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당연등기관. 맞죠? 두 번째,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등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지정직 등기관이 있었죠? 지정직 등기관. 이 지정직 등기관은
4급 법원 공무원, 5급 법원 공무원, 6급 법원 공무원,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법원 공무원 중에서 누가 지정권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급 법원장이요? 아니에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법원장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니고 누가 지정권자라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은 4급을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사무관, 주사보라고 불러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 4급부터는 직렬이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만 있습니다.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만 있고요. 여기 5급부터는 직렬이 2개예요.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직이라는 직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4급부터는 법원직만 있으니까 4급을 법원서기관이라고 불러요. 법원서기관. 그 다음에 5급부터는 법원직, 증기직이 다 있는데요. 요는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누가 이 등기 사무를 처리해야 될까요? 등기직이겠죠. 그래서 요 5급을 등기사무관, 6급을 등기주사, 7급을 등기주사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203쪽을 좀 보시면 등기소에 관할 나와 있는데 관할은 일본식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담당 등기소예요. 이게 관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라 하면 담당 등기소를 얘기합니다.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담당 등기소가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강의 등기소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시군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돼요. 대체로입니다. 대체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 그 다음에 구로구 이런 데는 합쳐서 등기국이 다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다 관할을 해요. 강서구, 구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요 세 개는 따로 등기소가 없어요. 그래서 시군구마다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로라는 문구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 대체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맞는 지문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나오는데 여기는 A라는 시고요. 여기는 B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시는 보통 동이 있겠죠.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 B라는 시도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럼 이 동이라는 지역은 공간정보법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 기억나십니까? 도시지역은 동이 지번부여 지역이고 농촌지역은 리가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나시죠? 그러면 이 동지역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을 구획해서 이렇게 만든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지. 이쪽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하나로 만든 것이 이게 뭡니까? 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양쪽 동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다면 양쪽 시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맞을 겁니다. 맞으니까 얘기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시가 있고 B라는 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A라는 등기소가 담당 등기소가 될 테고
이쪽은 B라는 등기소가 담당 등기소가 됩니다.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어서 이건 두필지죠. 두필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걸쳐서?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양축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건물은 양축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누구냐면 갑인데요. 갑은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네, 물어봅니다. 등기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절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갔습니다. 등기하러 왔어요. 절로 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누군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 누가 지정을 해줘야 되느냐면 A 등기소도 담당하고 B 등기소도 담당하는, 즉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을 얘기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법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극성, 수동성입니다. 법원은 알아서 결정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재판을 알아서 재판해 줍니까? 원고의 소재기가 있어야지만 재판해 주죠. 그래서 법원의 특징이에요. 소극성, 수동성이. 그래서 알아서 지정해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급한 요 갑이 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관할의 지정을 신청해야 돼요. 이를 관할의 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관할의 지정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신청서는 상급 법원의 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쪽 등기소 아니면 요쪽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법무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관할의 신청의 상대는 누구라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 관할의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제출됐다면 등기소에서는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송부. 보낼 송자에 줄 부자를 써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관할의 지정 신청은 누구에게?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서는 누구에게? 등기소에게 신청서는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이쪽은 용인시예요. 용인시. 이쪽은 성남시입니다. 여긴 등기소가 어디냐면 어디로 할까요? 용인 등기소겠죠. 이쪽 등기소는 어디냐면 성남지원이에요. 등기소가. 성남지원에 있는 등기과가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성남지원이 등기소예요. 담당 등기소.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잘 모르겠죠? 공통의 상급법원은 첫 번째 여기 지원이 있으니까 등기소 지원이 있으니까 어딥니까? 지방법원이죠. 그러면 용인시와 이 성남시는 소속이 어딜까요?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은 수원지방법원이 담당하고요. 북쪽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둘 다 남쪽에 있죠. 경기도 남쪽에. 어느 지방법원이 담당할까요? 수원지방법원. 그러면 여기 수원지방법원. 이게 공통의 상급법원이에요. 수원지방법원. 그러면 관할의 지정은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수원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정해 줄 거예요. 지정해 준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럼 좀 어려운 거 보죠. 다 기출된 지문이에요. 이쪽은 안양시입니다. 이쪽은 구로구예요. 경기도 안양시, 서울 구로구.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요. 이 안양시를 담당하는 등기소는 안양등기소예요. 그리고 이 구로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될까요? 공통의 상급법원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상급 올라가면 어디겠습니까? 안양이니까. 경기도 남쪽이죠. 경기도 남쪽은 어디입니까? 수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이쪽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인데요.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가 있어요.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서쪽인가? 서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하나는요, 중앙지방법원. 이렇게 5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니까 지방법원은 어디입니까? 서울 남부지법이 지방법원이에요. 요거는 등기소로서의 남부지법, 요거는 지방법원으로서의 남부지법. 되셨죠?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라가겠죠? 지방법원 다음에는 어딜까요? 고등법원. 이 고등법원은 보통 남도, 북도 합쳐서 고등법원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만큼은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여기를 다 서울 고등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당연히 서울 고법이겠죠. 서울, 경기도, 강원도가 서울 고등법원이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서울 고법이겠죠. 공통입니까? 네. 공통입니다. 따라서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이게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네. 여기서 끝난 줄 알죠? 원래는 문제풀이 하는데, 네.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미리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충북에 있는 영동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상북도에 있는, 경북에 있는 김천시예요.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건물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요. 여기는 등기소가 어디냐면 청주 지방법원 소속의 영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동지원. 이 영동지원의 등기계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등기계. 그 다음에 이쪽은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소속의 김천지원이라는 작은 법원이 있는데요. 여기 등기계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공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충북이에요. 충청북도니까 지방법원이 어디에 있냐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에요. 청주지방. 여기는 경북이니까 어디겠습니까? 네? 경북지법이요? 대구지법. 그 다음에 보통 남도, 북도마다 고등법원이 하나씩 있다고 했죠. 네, 충청, 남도, 북도를 통할하는 고등법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청주와 대전이 그 도청소지죠. 그러면 어디가 더 큽니까? 대전이겠죠. 대전 고법. 여기는요. 대구 지역은 경북 지역은 권력자를 워낙 오랫동안 배출했기 때문에 북도 하나의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북도에.
그래서 대구고법이 있어요.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또 올라가야 돼요. 대법원. 대법원. 이게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틀리라고 낸 문제겠죠. 대법원. 그러면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유학집 할 때 또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203쪽 관할의 지정 보셨고요. 나머지는 예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05쪽을 보시면 등기관 나와 있고요. 206쪽을 보시면 등기관의 지정 나와 있죠. 거기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권자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등기관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만이 등기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셔요? 네.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4급, 5급, 6급을, 7급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의 권한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등기관이 하는 업무는 2개의 업무를 합니다. 등기관은 2개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또 하나는 등기사무도 처리해요. 그런데 이 등기사무는 굉장히 고가의 부동산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관은 어느 누구의 지시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 감독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 등기사무에서만큼은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 감독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사무만큼은 상사의 지시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사무처리는 등기사무는 첫째 줄에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2가지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쉽다 하죠. 네.